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대비는 실질 중립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은 해요.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원 PC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약간 1.5에서 1.6% 정도가 높았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기준점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인플레는 저는 2.5로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장기금리 기준으로는 4 정도가 기준점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근원 PC 물가가 중요한 것인데 3% 중후반까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년 중에서 한 그전 6개월 정도 0.25% 정도의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근원 PC 물가가 2.5%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2.5까지는 눈높이를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가속화되는 게 꽤 어렵다라는 것이고.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어제도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FOMC도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FOMC 결과가 조금 시장의 당초 예상 대비해가지고서 비둘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재무부 차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그동안 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져 최근에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요점이 증시에 제일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뭐 이게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시장에 좀 부담을 줬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FOMC 중계를 하면서 이제 채권 금리 상승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여러 전문가들에게 좀 물었었는데 오늘 모시는 두 분, 대표적으로 정광우 대표님 그리고 뒤에 모실 또 김한준 박사님께서 대표적으로 가장 좀 낮게 찍으셨습니다. 예측을. 근데 또 FOMC 이후에 또 급격하게 약간 하향 안정세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흐름을. 네, 그 말씀해주신 네. 그 부분은 역시나 이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그런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볼 때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매매를 하게 될 것이냐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게 이제 장기 금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실질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니까 실질 중립금리라는 거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자극이 가지 않으면서 이제 일종의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 위에 인플레 위에 쌓이게 되는 금리가 어느 정도일 거냐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인플레가 한 1.5에서 2% 정도 당시 2% 목표인데 그거를 뭐 못 넘어간 경우가 많았었죠. 네. 여기에다가 실질 중립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0.5에서 1%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2% 중반, 후반 뭐 이렇게 가는 장기물 금리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물가 목표를 지키기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뉘는 거죠. 뭐 이걸 2%로 볼 거냐, 2.5로 볼 거냐, 3으로 볼 거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인플레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심리를 한번 끄고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면은 실질 중립금리도 과거에 뭐 0.51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전직 이제 뉴욕 연은 총재였었던 빌 더들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한 인플레는 당분간 2.5% 정도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2%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주면 4.5 정도가 올해 뭐 이제 장기금리 도달하지 않겠느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그런 얘기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기에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장기금리 이제 인플레가 3% 정도에 안착할 것 같다 높게 그러면 3을 넣고 거기에 실질 중립금리가 뭐 2%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5%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대비는 실질 중립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은 해요.
해요. 근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원 PC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약 한 1.5에서 1.6% 정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기준점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시기라는 것은 70년대 엄청난 인플레도 들어갔고 최근 2000년대 이후에 펼쳐진 저금리 시대도 들어가 있는 그 중간 값, 이제 평균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한 2.5로 예를 네. 들어 본다. 그러면은 한 4 정도가 기준점이지 않을까. 아. 장기금리 기준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결국 이제 근원 PC 물가가 중요한 것인데 근원 PC 물가가 최근에 3개월로 놓고 보면은 한 전월 대비 0.21%, 그다음 6개월로 보면 뭐 전월 대비 0.23%이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1년간으로 보면 전월 대비 한 0.3% 요렇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 중후반까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작년에 한 상반기,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 1년 중에서 한 그전 6개월 정도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는 뭐 0.25% 정도의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근원 PC 물가가 2.5%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2.5까지는 눈높이를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보다도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0.3%대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최근월에 봤던 근원 PC 물가 있잖아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숫자보다 높은 근원 물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지금보다 가속화되는 게 꽤 어렵다라는 것이고, 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지금 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의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뭐 저는 뭐 2.5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달하면은 또 이제 이제 가정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던 논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왔는지. FOMC 결과 얘기를 좀 해보면 대표님, 지금 시장은 인상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뭘까요? 어떤 얘기를 파월의 어떤 멘트, 힌트에서 인상이 거의 끝났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FOMC 회의가 있게 네. 되면은 그 회의가 1년에 8번 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4번, 그중에 4번의 회의는 경제 전망에다가 점도표까지 다 이제 제출하는 회의고,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점도표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는 좀 심플한 회의죠. 그러다 보니까 성명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할 그렇죠. 때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성명서에 좀 길게 모두 발언으로 설명을 해주고, 오롯이 이거는 사실은 그 파월 의장에게 달려 있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성명서 자체는 중립적이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쨌든 성장률이 좀 높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성명서의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하는 표현의 강도가 세졌어요. 스트롱. 네, 말 그대로. 높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도 네. 어쨌든 지난달에 발표됐던, 뭐 오늘도 발표가 되겠지만은 헤드라인 그 고용 순증, 월간 고용 순증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도 표현의 수위를 한하게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파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라는 것 자체는 긴축을 더 하거나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반대의 것도 추가를 한 거죠. 중화를 시켜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환경이 타이트하다. 요거를 크레딧에 대해 가지고서만 국한해서 원래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언제부터 들어갔냐 하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그러니까는 그 대출 시장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 쪽 시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실제로 미국의 은행들이 뭐 대출 태도가 더 깐깐해지고 이런 점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있어서는 타이트해졌다. 네. 그 표현을 계속 이어왔는데, 요번에 그 타이트함에다 추가를 한 것이 바로 이제 금융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게 왜 추가가 됐을까라고 하면 결국 최근에 나타난
장기 금리의 상승을 네. 그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몇몇 연준 위원들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장기금리의 상승 그 자체가 연준이 할 일을, 그러니까는 기준금리 올린 것과 진배 없는 역할을 해서 뭐 그렇게 올라가면은 금리는 안 올려도 덜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성명서에 추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대1이 된 겁니다. 매하고 비둘기가 1대1이 된 건데. 매 한 번, 비둘기 한 번. 네. 그래서 사실 요게 나왔을 땐 시장이 별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30분 지나서 Q&A 들어갈 때에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역시나 이제 성장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음도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여기는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랑 뭐냐 하면 뭐 경제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치를 계속해서 상회한다면 그 다음에 고용시장에서 추가적인 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추가적으로 더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요거는 계속 해왔던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부분은 금융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환경이 긴축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에서 일단 장기채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장기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그 전에는 긴축적이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금의 그 정책 스탠스는 긴축적이다. 그리고 그 긴축적인 게 이제 시차를 두고서 경제 성장률을 압박하고 인플레를 압박한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지금의 정책 상황이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게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조금 스탠스가 여기서 살짝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뭐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Q&A 할 때 첫 번째 질문에서 역시나 장기금리에 대해서 그렇죠.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답변이 나온 게 장기금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연준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름 이후에 광범위한 금융 여건의 긴축 여기에 장기금리 상승이 기여를 했는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광범위한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는 통화 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들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를 정말로 땅땅땅 이제 의장이 나와서 찍은 네.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장기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 그리고 주가 하락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금융여건 긴축 이것도 향후 금리 결정에 물론 여기 단서를 달아요. 이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충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질문한 사람은 장기금리에 대해서만 물어본 건데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달러화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단은 너무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금융 스트레스 지수 뭐 이런 거는 몇몇 지역 연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시카고나 이런 데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만들어서 금융 환경 지수라고 FCI라고 만들어 가지고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중순부터.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7가지 요소 중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뭐 그 이제 지금 기준금리, 그다음에 주식, 뭐 그리고 지금 달러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뭐 이제 트리플 B 이제 본드에 대한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환경을 요번에 금융 환경에 대해서 타이트해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영향을 좀 미친다 했는데 지금 금융 환경에 대해 사람들이 다 장기 금리 얘기인데 본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금융 환경의 토탈리티를 보고 있는 거고. 여러 부분을. 그러면은 뭐 당신들은 이제 장기 금리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린 여기에 달러나 이런 등등 포함해서 금융 환경이 최근에 좀 더 긴축적으로 간 거에 대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반론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게 그러면은 달러도 넘어왔다는 생각인가 강세가 주식시장도 너무 빠졌다라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뭐 어느 정도의 차이이지 이 요소가 연준 정책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네. 들을 때에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대해 가지고서 그게 비싸다 싸다라는 거를 정말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연준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리에 따른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시장이니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몇몇 특정 섹터에 대해 가지고서 예전에 가령 옐런 의장 시절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 가지고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오버 스트레치드 돼 있다, 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요인이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게 나오니까는 이거는 조금 이제 그 뭐 동결의 가능성을 이제 계속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추가 인상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얘기한 게 아닌가. 요렇게로 이제 이어간 게 된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정타로 나오는 거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단 장기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답을 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 한 번 더 올린 거 남았냐, 동결 얼마나 길게 할 거냐, 뭐 인하는 언제 하는 거냐, 이런 등등의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이 나왔죠. 어떻게 될 네.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전 점도표에 의하면 한 번, 두 번 남아 있는 게 맞는데 그대로 네. 갈 거냐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계속 좀 피해가는 듯한 네. 양다리를 걸치죠. 뭐 그거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매 회의마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답변을 한 것이, 아시다시피 12월에 또 다른 점도표를 우리들은 작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도표에 대해서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점도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그 전 점도표를 이제 당신네들이 참고를 하시라라고 할 때, 이제 점도표라는 것이 물론 확정적으로 우리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그 점도표가 우리로서는 지금 최선의 예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점도표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실효성을 강조를 하지 않을 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요번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은 12월 때 점도표 봐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점도표에 대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라. 따라서 그 회의하고 그 다음 회의 사이에 3개월 동안에는 점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정말로 한 번에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연준 위원들끼리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은 할 필요는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딱 보고서 바로 나온 것이, 뭐 팀이라우스 기자도 트윗에 올리고 한 것이, 이게 그 9월 점도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되게 언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9월 점도표보다도 12월 점도표가 나올 때는 혹시나 점이 낮아질 수도 있으려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답변이 돼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예상보다는 비리기적이었다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런 제스처나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시장은 좀 네.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대표님 말씀대로 금융 여건 긴축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 번 언급된 것도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님께 지난번 출연을 이틀 전이죠, 해 주셨을 때 이번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과연 그 장기국채 상승, 그러니까 긴축이 된 게 연준이 몇 회 정도 올린 효과를 구체적으로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거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 질의응답에서 하나 나오기는 했는데, 네. 역시나 답변은 이제 알 수 없다로 해서 피해가기는 했어요. 근데 요런 거를 기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연준의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게 한 번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를 마치 이제 시장이 알아서 이제 긴축적으로 변해버려 가지고서 환경이 그 한 번에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지 않을까라고 물어본 건데, 사실 답변은 뭐 알 수 없다, 이렇게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비둘기적이었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지난번 회의로 돌아가 보면 점도표도 올라갔었지만은 또 하나가 중립금리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시장에 충격을 그렇죠. 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근데 파월 의장은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중앙은행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앙은행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는 중립금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그러냐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 측정하는 것도 측정하는 전문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기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상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에 소위 말해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파월 의장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불확실성이 정말 커서 라는 식으로 다 이제 요리조리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하고는 확실히 좀 여기에서도 좀 톤이 달라진 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뉘앙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많이 우리가 좀 예민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중립에서 조금은 예상보다는 비둘기적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11월 마침 맞게 또 첫 번째 거래일에 그랬고 그 전부터 좀 올라오고 있었고 이게 예상보다도 좀 비둘기적이었던 이 덕분인지 아니면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인식에다가 이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건지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연말도 또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장기금리가 올라간 것부터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자체가 3개월 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재무부의 차익 계획이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장기물 발행도 늘리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도 재정 적자가 심해서 이제 그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가 빌레크만도 그랬었고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이유로서 이제 펀더멘탈한 이유도 이제 이거는 수급 이유인 거고 펀더멘탈한 이유도 붙여야 되는데 그걸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 경기 재가속화론을 들고 왔었으며 그리고 그 사이에 연준에서도 당시 그 FOMC 회의가 예상 대비 매파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서 주식 자산 시장이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자해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3개월이 어느덧 지나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4분기가 되면은 채권 발행이 얼마나 늘어야 되느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오히려 덜 느는 걸로 발표가 됐고 만기물별로 했을 때 이제 초장기채의 발행이 많이 늘지 않겠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초장기채 발행 그렇게 늘리지 않는 걸로 이제 완전히 확정지어서 땅땅땅해서 발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공색해지는 거죠. 경기 재가속화론이라는 것도 보니까는 3분기 GDP가 물론 헤드라인이 되게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재고 효과가 이제 그 예상 대비로는 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4분기에 대해서 GDP 나우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이제는 1.2%로 예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연준에서 보는 거는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GDP를 한 2%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게 재가속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연준에서 또 FOMC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나오는 얘기가 좀 지난번 대비해가지고서는 다 비둘기적으로 얘기가 나와버리고 나니 이제 그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우려를 했었던. 근데 사실은 그 실체는 좀 흐릿했던 것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 도달점에 와놓고 나니까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었네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오늘 또 이제 밤 되면은 고용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고용 데이터가 나올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건지 파월 의장이 좀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이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고용에 대해서 허들을 높였다. 허들을 높였다. 네, 기준을 높였다는데, 그러니까는 고용 시장에서 추가적인 완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긴축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가적인 완화에 대해서 허들을 높였다. 즉 이제 더 비둘기적으로 간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까지 더 강해지지 않는 한에는 고용은 사실 지금 지표도 잘 나오고 있어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고용 시장이 지금 정말로 잘 해나가고 있다. 이제 그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경로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난 이제 18개월 동안 임금 상승률
참고했을 때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임금 상승률이 이미 낮아져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 초반이거든요. 근데 2% 목표에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상당히 잘 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는 분기에 한번 발표되는 고용 이제 비용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게 훨씬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연준이 여기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가지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평가도 또 달랐었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예상보다 높았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민간하고 정부로 나뉘는데 정부 쪽이 좀 이제 예상 대비해서 훨씬 높았었어요. 근데 보통 정부 데이터는 좀 들쭉날쭉이거든요. 근데 민간 쪽은 추가적인 둔화가 보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똑같아요. 요즘 나오는 게 자꾸 헤드라인은 높은데 실제 들여다보면 강하지 않은데 오히려 약한데 인데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해줬냐면은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고 내부적으로는 예상치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이 같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 전체적으로 놓고서 기분이 좋은 그런 이제 데이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총평을 해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면 그러면은 엄청나게 고용 데이터 강하게 나와야 지금 완화가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2% 물가 목표 한다면서 4%인데 아직까지 임금 상승률이 이거를 왜 좋게 평가하냐 싶은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 정도의 물가일 때에 그러니까 연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때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3.5에서 4%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물가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미국은 보통의 경우에는 높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상승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 환경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2%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구체적으로 3.5%면은 2% 물가 목표 달성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연준의 뭐 몇몇 다른 위원들은 4%면 달성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보면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전년 동기 대비 4% 초반. 최근 3개월치를 연유를 하면 3.4%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남은 건 이제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파월 의장이 FOMC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좀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고용도 한번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또 기분 좋게 사거리를 녀석 상승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시장이 물론 뭐 계속 하락하고 계속 상승하고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에 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르게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애플은 이제 뭐 요번에 요인은 딱 하나인데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가이던스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CFO가 항상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사실 4분기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지금 아이폰 신작 나온 게 얼마나 계속해서 좀 이게 판매가 잘 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사실 지금의 얘기는 지금 정도의 추세이면은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애플의 4분기 매출액은 예상 대비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시간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86번가 정광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